고맙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이게 참 이 교실이 난 다 좋은데 잘 안 보여. 아예 안 보이진 않는데 이거 등을 가리면 좋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 자동차 기술, 전자, 정보통신 기술 등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오늘날의 자동차는 운전자에게 상상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쓸데없는 문장이죠. 배경이 어떠하다 정도 빼고는 얻어낼 정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안전운행과 편리한 정보 활용이 병행되기 위해서는 운전학교 운전부하가 최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첨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앞에 있는 문장은 현재 어떠하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정보가 없어요. 자동차가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고. 그럼 자동차에 대한 지문이냐 아니면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지문이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봤자 자동차, 안전, 편의 빼곤 없고요. 다만 여기 안전운행과 편리한 정보란 말이 겹치니까 중복되니까 두 가지에 대한 글이라는 거를 그 다음 문장에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고 이걸 위해서는 운전부하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첨단화 기술 이제서야 화제가 나옵니다. 이 글은 자동차의 첨단화 기술에 대한 글이고 그 자동차의 첨단화 기술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안전 운행과 편리한 정보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도인 것이죠. 그를 위해서는 이것이 낮아져야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운전부하가 뭔지는 운전은 나로서도 모르겠네. 운전은 알겠는데 부하는 뭐예요? 부하란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부하? 내가 보스. 내 말을 다 들어주는 부하. 부하라가 몇 명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하는 그 부하가 아니고 우리가 과부하라는 말을 쓰듯이 짐 혹은 해야만 하는 의무나 책무.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거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혹은 의무가 너무 많다. 책무가 너무 많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여기서는 운전부하라는 말은 운전하면서 해야 하는 일 혹은 부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운전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운전할 때는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무슨 부담이 걸리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뒤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차의 속도가 줄어들면 나도 줄여야 되고 가끔마다 룸미러를 보면서 뒤에 차가 갑자기 빨리 덤벼들면 내가 속도를 줄이기 싫어도 늘리기 싫어도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앞으로 가서 뒷차와의 거리를 늘려야지. 빨리 오네 하고 있다가는 빨리 오네 하고 있다가는 빨리 가게 되겠죠.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이런저런 부담을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첨단화 기술이라는 얘기네요. 그게 어떤 기술인가요? 첨단화 기술이 반영된 저금 순항 제어 장치는 저는 첨단화 기술 앞에 써 있었고 그게 반영된 장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메인 화제군요. 이 장치는 차량의 주행 속도를 설정하거나 전방 차량 거리를 설정하거나 시간차를 점수 유지하며 주행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어죠. 이거를 설명해 주는 말이 뭐예요? 이거에 대한 서술어가 뭐예요? 쭉 가서 결국 뭐로 끝나요? 이걸로 끝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하는 일이 세 가지여서 이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뭔가요? 첫째, 속도를 설정하거나 둘째, 거리를 설정하거나 시간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이 세 가지가 적응 순항 제어 장치. 너무 길다. 그냥 영어로 ACC라고 합시다. Adaptive Cruise Control이라고 약자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시는 차가 최근 한 4, 5년 내에 구입한 차다. 그러면 대부분의 차에 이 시스템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부모님이 차를 모시다가 발을 좀 자유롭게 떼고 편하게 계신다면 그건 이 기능을 켜고 속도를 차에게 알아서 유지시켜 지정해 놓고 편하게 운전하고 계신 거가 되겠죠. 옛날 차는 그 차가 막히면 계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그럼 이제 도가니가 나가죠.
무릎이 너무 괴로워. 근데 요즘 차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두면 알아서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합니다. 처음엔 무섭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채로 차를 내버려 둔다고 하는 건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공포죠. 근데 적응되면 너무 편한 그 기능인데. 자, 여기서는 그걸 세 가지로 말합니다. 주행 속도를 설정하거나, 거리를 설정하거나, 전방 차량과의 시간차를 유지하거나. 이게 자율주행 기술인데요. 자, 그럼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이 진행 중인 방향에 대한 가속과 감속 제어를 부분적으로 자동화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은 이겁니다. 부분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저 말은 출제하기 너무 편한 말이거든요. 자동화한다라고 그러면 틀리고요. 자동화하지 않는다 그래도 틀리고요. 부분적으로 자동화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읽어보면 나오겠지. 더 가봅시다. 이로써 전방 목표 차량과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여. 이 말은 요게 되겠죠. 이렇게 하여 운전 부담을 줄이고 앞에 나왔던 부담을 줄이는 일을 합니다. 편의성을 증대시키며 도로 활용성을 높여준다. 잠깐만요. 1번과 2번은 앞에 나왔던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나왔었나요? 도로의 활용성? 여기 추가된 말이죠. 추가되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또한 높은 말이 되겠습니다. ACC가 있으면 왜 도로의 활용성이 높아질까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서 이게 왜 높아지는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를 넘어선 어떤 존재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어떤 근거도 안 써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냥 그러하다라고 정보만 전달해 주니까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정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차량이 알아서 거리를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간격도 유지해 주니까 부담이 줄어들죠. 주행하기도 편하고요. 일단 도로 활용성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뭔지도 모르는 걸 높여준다고 하니까 더 모르죠. 그게 뭔데? 그걸 또 왜 높이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넘어가야죠. 여기 막혀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가야죠. 주행 중 적응순환 제어 장치가 담당하는 역할은 ACC는 다양하다. 먼저 ACC를 장착한 차량은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파악하는 레이더를 사용하여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레이더를 사용한다가 수단이고요. 이것이 그로 인한 결과가 되겠네요. 따라서 ACC 장치가 사용하는 수단은 레이더고 그로 인해 가능한 것은 안전한 주행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지금 진짜 굉장히 쉽습니다. 레이더는 도로의 목표 차량을 인식하는 전방 감지 센서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이더는 원래 이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기로? 아니잖아요. 전투기도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요. 전함도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요. 인공위성도 레이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레이더는 이렇게 정의된 것이죠. 레이더란 무엇인가? 도로의 목표 차량을 인식하는 전방 감지 센서입니다. 지금 도로에서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 앞에 차량만 보면 됩니다. OX. 앞에 차량. 안 되겠죠. 옆차도 봐야 되고 뒷차도 봐야 되고 장애물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 도로가 직선인지 휘는지 아니면 막혀 있는지 사거리인지 신호등 다 봐야 될 건데 여기서 레이더는 뭐 한다고 써 있죠? 목표 차량을 인식한다. 그것도 전방 감지 센서라고 써 있습니다. 전방. 사람은 그야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센서죠. 정말 완벽한 센서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5개의 센서가 붙어 있어요. 시, 청, 촉, 후, 미. 감각도 훌륭합니다. 원거리도 충분하고요. 들어온 감각을 머릿속에서 종합하는 능력도 훌륭합니다. 완벽한 센서죠. 사람보다 더 훌륭한 센서는 없을 거예요. 낮과 밤의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이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날씨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서 마찬가지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차량이 가장 많이 탑재되어 있다. 장점이 3가지 있네요. 낮과 밤의 구분 없다.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방 감지 센서이다. 레이더가 찾는 기본 원리는 도플러 뭐야 이거? 즉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자 중 하나 이상이 운동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이용하여
아유 힘들어. 잠깐만요. 뭔 말이에요? 먼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 여기 존재하고 여기에서 무언가가 파동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는 이 파동이 왔을 때 그 파동을 귀로 듣거나 하면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럼 눈으로 보거나 할 수 있겠죠. 물결이 내 쪽으로 온다면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근데 뭐라고 써있지? 그 둘, 파원과 관측자 중 하나도 아니고 하나 이상이 운동하고 있을 때, 그럼 얘가 가까이 오거나 혹은 멀리 가거나, 나도 가까이 가거나 나도 멀리 가거나, 둘 다 가능한 거죠. 하나 이상이니까. 그때 발생하는 효과를 이용하여 전파를 쏜 후 1단계 감지 범위 내에 있는 물체에 부딪혀 2단계 반사 주에 오는 전파를 수신하여 3단계 물체까지 거리를 측정한다 4단계 방식이다. 전파를 쏘고 쏜 전파가 가서 부딪히고 부딪혀서 내 쪽으로 오고 그 내 쪽으로 온 거를 측정해서 결과적으로 거리를 알아내는 것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원리, 레이더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레이더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레이더에 걸리기 싫어.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바에 따르면 뭘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걸리기 싫으면. 부딪혀 보내지 않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전파가 오면 나한테 부딪히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혹은 나한테 부딪힌 전파가 뭐하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채택하고 있죠. 다시 말해 전파가 왔을 때 저쪽으로 안 보내고 이쪽 반사시켜서 회절시켜가지고 돌아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걸 모르겠지. 가지 않으니까. 육안으로 못 보니까. 나한테 전파를 쐈는데 내가 이렇게 돌려보내서 이렇게 온 전파를 이쪽으로 튕기고 저리 튕기면 레이더에는 내가 안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기본 원리예요. 쏘고 부딪히고 반사되어 오면 거리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레이더인데요. 그러면 레이더의 기본 원리가 나왔으므로 원리는 무조건 출제가 되겠죠. 우리는 원리를 4단계로 나눠가지고 인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버릴 수도 없고요. 버려서도 안 되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원리니까요. 계속 갑니다. 이런 레이더는 시간 변화, 날씨 변화 등의 환경 변화에 강하고 감지거리가 길다는 장점 한 가지가 추가됐네. 아까 감지거리 얘기는 없었는데 거리가 길어. 반면 여러 개의 물체가 같은 감지 범위 내에 있을 때 각각의 물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러분 생각에 레이더가 가서 맞고 오면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는 어떤 걸까요? 거리, 그리고 위치, 방향 정도일 겁니다. 이쪽, 저쪽 다 보였는데 이쪽 건 왔어. 근데 저쪽 게 나머지에 비해서 한참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왔어. 그럼 무슨 뜻이야?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이쪽 것도 나머지보다 빨리 왔지만 얘보다 늦게 왔어. 그럼 얘가 제일 가까이 있고 얘가 그 다음 멀리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뭐 할 수 없느냐? 뭐 할 수 없냐면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같은 범위 내에 있으면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주로 자동차 주행처럼 고속의 장거리 장애물 검출용으로 그 목적을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어디가 뭐가 나로부터 얼마큼 떨어지는지 알고 싶으면서 동시에 그 물건이 무언지도 알고 싶고요. 무슨 색인지도 알고 싶고요. 대상이 몇 도인지도 열이 몇 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레이더로 해결이 될까? 아니요. 색깔을 파악할 수 없고 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있다는 것밖에 모르고요. 뭔지 모릅니다. 온도 같은 건 더욱더 알 수 없겠죠. 레이더는 무엇이 얼마 거리에 어느 방향에 있다 말고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나도 이동하고 있고 상대방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속도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도 변화. 최초에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고 점점 멀어지면 나로부터 멀어진다가 될 거고요. 동일한 대상이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면 대상에 대해서 다중 방향으로 레이더를 전파를 쏘아보내고 있다면 수직 이동뿐 아니라 나로부터 다양한 방향 이동하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얘기들이 이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 자, 더 가봅시다. 자, 그리고 이 레이더를 통해 파악한 정보와 더불어 운전자의 명령 등을 바탕으로 엔진의 출력이나 동력 전달기의 작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운전자의 이렇게 레이더를 통해 파악한 정보와 더불어 운전자가 명령을 하면 이런 걸 더해가지고 엔진의 출력도 조절하고 동력 전달기의 작동도 조정합니다. 누가요? ACC가. 그렇죠. 적응, 주행, 컨트롤 장치가 조정합니다. 때로는 브레이크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는 이들이 이 ACC가 하는 일이고 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 전방 차량을 추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똑똑한 학생 여러분, 추종이 뭐예요? 어휘력이 뛰어난 학생, 추종이 뭐예요? 따라가는 거. 따라가다. 자, 원래 추종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추종을 들어봤다면 이런 데서 들은 게 아니고요. 어떤 데서 들었을 거냐면 어떤 사람의 사상, 가치관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따르다라는 의미로 추종이란 말을 썼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추종은 무슨 뜻이죠? 추는 추격할 때 추자고요. 종은 복종하다 할 때 종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걸 추종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대상을 정해놓고 나 저 대상을 계속 따라갈 거야 하면 일정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앞에 있는 전방의 차량을 따르겠죠. 이때에는 추종 제어 전략을 활용. 이건 또 뭐예요? 추종 제어 전략은 전방 차량과의 시간차를 유지하거나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차량의 속도를 제어한다. 질문! 여기서 해당 차량은 전방 차량인가요? 내 차인가요? 내 차겠죠. 전방 차량의 속도를 내가 무슨 수로 제어합니까? 그러려면 ACC가 텔레파시 기능까지 있어야 되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내 차예요. 또한 시간차 제어 및 설정 속도 제어 사이의 변경. 변경을 하겠죠. 변경은 적응 순항 제어 장치 ACC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ACC를 장착한 차량의 속도가 여기를 잘 봐요. 여기를 잘 봐요. 이걸 장착한 차량의 속도가 최소 작동 속도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냥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고속도로니까 한 90 정도로 속도를 설정했어. 그러면 내 차는 상대방 차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근데 상대방이 속도를 줄인 거야. 60쯤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내 차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워지겠죠. 내 차는 9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속 내 차가 90을 유지하고 상대 차가 속도를 줄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인사하러 가겠죠. 안녕. 점심 못 먹었어. 차 한잔 할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최소 작동 속도보다 낮은, 여기서 말하는 최소 작동 속도가 내가 정해준 작동 속도죠. 그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ACC 대기에서 ACC 활성화로 상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계속 대기로 멈춰야지 함부로 활성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물음표를 띄우죠. 아니, 왜 활성화로 일어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최소 작동 속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ACC는 뭐 해야 되냐면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활성화 전환을 일어나면 안 돼. 아니 근데 쌤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앞에 차가 속도를 다시 110, 120 올렸습니다. 그럼 내 차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계속 거기 있어? 아니면 다시 우웅 하고 따라가? 근데 이걸 읽으면 다시 보세요. ACC를 장착한 차량의 속도가 최소 작동 속도보다 더 낮아지면, 그러니까 점점 내 차가 앞차에 가까워져. 그래서 갑자기 내 차 속도가 가까워지면 충돌할 테니까 ACC가 작동해서 90으로 지정했는데 80, 70, 60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부딪힐 테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나서는 뭐 해야 된다? 대기에서 활성화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속도를 붕 내서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낮아졌으면 낮아진 채로 있어라. 왜 이럴까요? 뭐를 위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한 거야, 안전이야. 안전이죠. 안전. 자, 계속 갑니다. 만약 적용 순환 제어 장치가 작동 중입니다. 근데 본 차량, 즉 해당 차량의 속도가 최소 작동 속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동 가속이 금지되어야만 사고를 피할 수 있으며, 그렇죠. 함부로 가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수 있으며, 정지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재출발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가 중요하겠죠? 지난 후에야 재출발이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지했다가 앞차가 멀어지면 다시 붕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차가 빨리 멀어지더라도 내 차는 가만히 있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그제서야 내가 명령을 내려서 재출발. 그럼 내 입장에서 좀 한국인답게 나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아니 빨리 따라가야지. 멈춰있으면 어떡해. 그럼 나는 뭐 할 거냐면 ACC를 끄겠죠. 껐다가 다시 켜고 쫓아가면 되겠죠. ACC는 자동으로 출발하지 않고 기다릴 거니까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재출발하게끔. 다시 말합니다. 핵심 가치는 뭐예요? 안전이야 편의성이야? 안전이란 얘기죠. 아울러 전방 차량이 2대 이상 존재합니다. ACC는 주행 방향과 동일한 차선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대 차량만을 자동 선택하여 추종함으로 원활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의 반대를 생각해봐요. 어떤 경우를 떠올릴 수 있어요? 차가 2대인데 이것의 반대라면 어떤 차량을 선택해? 멀리 있는 차량이니까 그 차량이 멀어지면 내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따라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 한 대가 또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충돌하겠죠. 자동으로 가까운 차량을 선택해서 추종한다. 절대적으로 안전을 따르는, 물론 이 방식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쌤차에 달려있는 ACC는 이 방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앞차가 내가 정한 속도보다 떨어지면 내 차도 속도가 떨어지고요. 다시 그 차가 가속해서 멀어지면 내 차도 자동으로 가속해서 쫓아가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지 않게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되죠? 그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마지막, ISO가 제시한 적용순환 제한 작동 요건에 따르면 자동 가속은 최소 작동 속도 초속 5m가 필요하고요. 곱셈 좀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뭐 들어가야 돼? 몇을 곱해줘야 돼요? 야, 이거는 초당 5m인데 그러면 킬로미터에 가기 위해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하, 여기를 이거로 바꿔. 그럼 얼마를 곱해줘요? 3,600인가? 그럼 5에다가 3,600 곱하면 얼마예요? 18,000.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18,000이죠? 근데 이게 미터잖아. 그러면 시속 몇 킬로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얼마겠어요? 시속 18km는 되어야 자동 가속을 한다. 그 이하면은 자동 가속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최소 작동 속도 이하에서 ACC가 자동 해제되었다고 한다면 제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제동력이 급격히 감소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브레이크죠. 맞아요. 멈출 수 있는 제동력이요. 그게 급격히 감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급브레이크야? 아니야. 좀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제동력은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야. 그게 급격히 감소한다고. 그 힘이. 그럼 무슨 말이야?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못 밟는다고? 못 밟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잘 봐요. 앞에 차가 내 차는 90으로 정했어. 앞차도 90으로 가는 거야. 근데 앞차가 갑자기 50으로 속도를 줄이고 30으로 줄이고 거의 멈출 듯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가 막히나 보죠. 그럼 내 차가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 차도 속도를 줄이다가 그럼 줄이고 있다는 것은 내 차의 ACC가 자동으로 내 차에 뭘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고 있어. 줄이다가 이 속도 이하로 떨어진 거야. 그럼 ACC가 작동을 멈췄어.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거라는 거야? 브레이크 작동을 안 할 거라는 거야? 안 할 거라는 거죠. 브레이크에서 발을 ACC가 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는 앞으로 가속이 되겠죠. 브레이크 작동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제동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건 누가 읽어도 급브레이크인가 싶지만 정반대입니다. ACC가 자동으로 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멈추고 있었다고. 근데 너무 속도가 늦어지니까 ACC가 꺼졌어. 그럼 ACC가 꺼졌으니 브레이크를 밟아 안 밟아? 안 밟아요. 앞으로 팍 튀어나가. 그러지 않게끔 작동을 할 수 있도록 ISO 표준화기구에서 이 기구를 제한을 걸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리죠. 제동력이 급격히 감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CC의 자동 감속의 평균 변화율은 평균 1초 동안 2.5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빨리 감속되어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빨리 감속되는 게 여러분이 방금 말한 뭐예요?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도 안 돼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왜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 급브레이크는 안전하다는 거야? 위험하다는 거야?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이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안 됩니다. ACC를 장착한 자동차가 이러한 작동 요건 충족할 때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이 몇 개 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2022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어떤 구에서는 2대의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멀쩡히 자율주행 중인 거죠. 또 부모님들이 만약에 택시 운전이나 트럭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겠다. 내가 취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말 머지 않았어요. 진짜 머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지문 여기 끝났고요. 문제가 4문제 있습니다. 바로 풀어보세요.
하나만 다 풀었냐? 네. 좋아.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바람스. 먼저 1번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몇 번인가? 3번과 그렇죠. 자율주행 외에 무엇인가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싼 센스로 사는 이유는 즉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 담당하는 역할 거리 유지, 시간 유지, 시간차 유지. 4번 평균 변화율 나와 있고요. 5번 활성화 상태로 변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문제 2번. 동그라미 가에 대한 설명이다. 동그라미 가는 당연히 ACC입니다. 잘못된 것은 몇 번인가요? 4번이요. 정답입니다. 왜요?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면 4번 선지는 왜 출제된 걸까요? 지문에서 ACC가 작동해서는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주의사항, 즉 뭐 하면 된다 안 된다를 굳이 얘기해주고 있죠. 그것을 선지로 만든 게 4번 선지가 됩니다. 충분히 출제될 만한 선지이고 원리와 상관이 있으며 이제 3번 문제야말로 원리를 그대로 선지로 만든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2차선에서 전방을 추종하는 레이더를 감지 범위를 전방으로 하고 차량이 주행하다가 3차선에서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 왜 사고가 났고 왜 이 ACC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나요? 원리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죠. 자, 문제들이 쉽습니다. 그런데 4번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ABC가 시속 100km로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 중입니다. 이때 A는 C를 기준으로 할 때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거죠. 이 두 대의 차량이 있고 C가 A와의 거리를 이렇게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C에는 ACC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시속 100으로 유지거리는 100m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해당 장치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틀린 걸 고릅니다. 먼저 하람스, 너의 생각으로는 몇 번이 답이야? 5번 뭐라고 써있죠? C는 A가 속도를 시속 130으로 올리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0 이걸로 설정했고 거리는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얘가 속도를 130으로 올렸어요. 그럼 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무엇을 지킬 수 없나요? 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을 하면 무엇을 또 어기게 되죠? 100m 유지되겠지만 뭐를 어기겠어요? 속도를 어기게 되겠죠. 그럼 5번 선지에서 시간차를 유지하기 위해 ACC가 엔진의 출력을 올려 가속이 되도록 하겠군. 가속하면 거리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속도를 넘기게 되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에 2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ACC가 정상 작동한다면 앞에 차가 130으로 갈 때 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을 넘잖아. 나는 100으로 가라고 눌렀는데 내 차가 100으로 가라고 했더니 130으로 하고 있어. 야, 니네 그 공포를 느껴야 돼. 니네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 근데 내가 엑셀을 안 밟았는데 내 차가 빨라질 때 그 공포라는 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근본적인 공포가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어떤 공포가 있냐면 내가 내 차를 제어할 수 없다. 이게 진짜 큰 공포. 눈길에서 한번 미끄러져 본 적이 있거든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완전 빙판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뗐다가 조심조심 가다가 커브길을 돌려고 밟으면서 살짝 틀자마자 나는 이렇게 틀었는데 내 차는 이쪽으로 돌아서 핑글핑글 이렇게. 그때 공포라는 건 진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을 유지해야죠.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지 않냐고? 필요 수 없죠. 그 경우에 거리를 반드시 따라가는 것보다는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선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딴 선지 중에 궁금한 거? 2번 C의 운전자가 속도를 시속
70으로 재설정합니다. C의 운전자예요. 그러면 C는 현재 100으로 정했다가 이걸 70으로 재설정했습니다. 그러면 C는 100이니까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죠. 그러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70까지 속도를 유지시키려고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2번은 여러분들이 A나 B가 아닌 C니까 C에서 70으로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눌리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아주 수월한 지문이었어요. 유난히 오늘은 더 수월했지만 여러분들의 지난주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이번 주부터는 이 첫 시간, 앞 시간 지문도 약간 난도를 줬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문, 바로 6쪽에 있는 지문입니다. 여기 아주 재밌습니다. 자, 시간은 조금 까다로우니까 10분 드리겠습니다. 6번 문제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자, 10분입니다. 포기하지 마. 시작!
1분만 더. 자, 6번 문제를 포기하지 말라고 간곡히 얘기한 거는 이 문제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라고 겁먹지 말고 나오는 걸 따라가면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선지가 조금 까다로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1번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번을 먼저 풀 텐데 풀기 전에 우선 어디부터 보냐면 4문단을 좀 봅시다. 4문단. 그 전에 1문단에 마지막 세 줄을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입체적인 대상은 주로 거리 센서로 측정하고 문양이나 표식은 카메라 센서로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앙선을 안 넘어가기 위해서 중앙선이 어디 있으니까 중앙선 지켜서 운행해야지 라고 하는 건 차에 무슨 센서가 있어야 돼요? 카메라 센서죠. 입체적인 거는 앞에 있는 차, 옆에 있는 차 충돌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진 내용은 뭐냐면 입체적이 아닌 도로 위의 문양도 거리 센서로 측정 가능하게 하겠다. 그게 레이저 센서라고 내용이 쭉 전개됩니다. 3문단 볼게요. 위상차 측정은 레이저 광선이 정해진 방향 발사되면 일정한 주파수 유지한 채 목표에 도달하고 반사되어 다시 돌아와 포토다이오드에 인식되는 방식이다. 방금 읽은 문장에서 아주 비겁한 함정을 하나 말해봅시다. 방금 읽은 문장에서요.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한 채 라는 이 표현은 뭘 꾸며주나요? 1번 목표에 도달하고 2번 목표에 도달하고 더하기 반사돼요. 3번 목표에 도달하고 더하기 반사되어 더하기 돌아와 인식된다. 3번인가요? 그 말은 주파수가 도달하고 반사되어 돌아와서 인식될 때까지 유지된다. 주파수가 그 뜻인가요? 아니죠. 여기선 언제까지만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갈 때까지만. 갈 때까지는 일정하고 반사되어 부딪히는 순간 주파수가 약해지거나 변화하거나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으면 뭐라고 써있냐면 포토다이오드는 입사된 레이저. 입사됐단 말은 갔단 얘기야, 돌아왔단 얘기야. 돌아왔다. 입사라니까 돌아온 거죠. 돌아오는 레이저에 위상과 세기를 반영한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센서의 회로에서는 이 신호를 발사되었을 때의 신호와 비교하여 거리를 산출한다. 그런데 이 센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거리, 광학적 반사율 등으로 인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의 세기가 줄어든다 라고 써 있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어느 게 가는 놈이에요? 가는 발사 레이저겠죠? 그러면 점선이 가는 놈입니다. 입사, 즉 돌아오는 놈은 반사 레이저겠네요. 반사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사된 놈은 굉장히 마루와 골, 이 차이, 이걸 뭐라 그래? 폭이라고 하죠. 폭. 그리고 이거는 진동이니까 진동의 폭, 줄여서 진폭. 지금 진폭은 저희는 여기까지라고 배웠는데요. 이게 진폭 아닌가요?
진폭을 국어원 대사전에서 검색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뜨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내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나는 국어 선생이니까 사전에 의거해서 말할 뿐입니다. 어쨌건 간에 폭이 이만큼이었다가 돌아오는 놈을 보면 폭이 얼만큼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폭이 되겠죠. 하지만 용어는 하나 알고 갑시다. 이와 같은 진동 혹은 파동에서 여기와 같이 꼭대기, 여기와 같이 맨 밑에,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이건 좀 그냥 알아둡시다. 상식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발사된 놈은 마루와 골 차이가 상당히 크고 돌아온 놈은 마루와 골 차이가 상당히 작게 혹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에 따르면 위상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위치? 영민이 위상 뜻 좀 읽어봐. 밑에 있어요. 밑에 지문 끝에. 주기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주기 중에 어떤 시점? 그러면 여기를 보시고 왜 레이저의 세기 차이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되어 있나요? 여기는 발사 레이저의 마루죠. 그럼 마루를 골랐다면 돌아온 놈에서도 어디를 골라야 돼? 이건 간 놈의 마루야. 근데 위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주기 운동이니까 주기 운동 중에 이 지점을 위상으로 정했다면 동일 위상을 돌아온 놈 입장에서는 어디를 골라줘야 돼? 똑같이 마루를 골라야 동일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위상을 여기로 했다면 돌아온 놈에서도 위상을 어디로 해줘야 돼? 여기로 해줘야 됐겠죠. 그럼 세기 차이가 왜 하필이면 여기랑 여기냐?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그 간격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위상이란 건 이런 거죠. 따라서 위상은 여기여야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여야 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도 어디든지 위상일 수 있는 거죠. 정하기 나름인 겁니다. 자, 다시 어쨌든 돌아와서 세기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6번에 1번을 마지막에 하고 2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B는 C가 반사되어 돌아올 때 세기가 약화된 정도이다. 칠판 보세요. B는 여기입니다. C는 발사된 애가 반사되어 돌아오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따라서 발사될 때는 이만큼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만큼으로 왔으니 동일한 위상을 골라서 그 세기 차이를 측정한 B가 C가 갔다가 D로 돌아올 때의 약화된 정도를 말한다라는 선지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쉬운 선지죠. 3번 B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C가 목표물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B는 왜 발생하나 말해봐요. B가 왜 발생해요? 갔다가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세기가 약해지니까. 그러면 갈 때 어떻게 가도록 한다? 라고 해서 올 때 약화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때문에 갈 때 유지되는 것은 올 때랑은 상관이 없으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원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갈 때와 올 때 어떻게 약해지고 얼마나 줄어들고 원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C와 D를 비교하여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갈 때의 세기와 올 때의 세기를 비교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지문에 써있는 원리 그대로입니다. 5번 D가 C와 다른 표형을 보이는 것은 목표와의 거리하고 광학적 반사율 때문이다. 그대로. 이 반사율을 극단적으로 장난질 친 게 스텔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예 회절시켜서 반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1번은 왜 올바른 선지예요? A가 뭔데요? 이 위상차 이거가 지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1번이 올바른 선지임을? 이거 알 수 있어요? 위상의 뜻을 보고 천재. 아씨, 나보다 똑똑해. 부러워. 하람스, 네.
기역 밑으로 3줄 내려가서 3기가부터 읽어봐요. 세기가 줄어든 레이저에서 얻은 신호는 위상차 검출이 어려워서 신호를 증폭시키게 되는데 스톱. 위상차 검출이 어려워서 신호를 증폭시키게 되는데 칠판 보세요. 이거 검출이 어려워서 신호를 증폭시킨다 라는 문장인 거죠. 선지에 뭐라고 써있죠? 위상차의 값을 구하기 위해 위상과 세기를 반영한 신호를 증폭시킨다. 난 문장을 갖다 박았습니다. 약간의 변화만 주었을 뿐입니다. 야, 이걸 위상의 뜻을 반영해서 풀다. 와씨, 너 다음 수업부터 들어오지 마. 수업에 어울리지 않는 인재. 자, 그러면 5번 문제 잘못된 걸 고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대상의 위치를 극좌표로 표현하는 것은 누구의 기능인가요? 레이저 센서의 기능이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거는 카메라 센서와 레이저 센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6번은 원리 문제였고요. 7번 보기는 A를 도식화한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보기가 전제가 있고 기준정보 작성하고 주행한다는 거죠. 이거는 A를 좀 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 A가 생각보다 기술지문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A를 봅시다. 나 좀 보세요.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약점이 있냐면 노란색과 흰색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왜요? 중앙선과 같은 방향의 차선을 구별할 수 없을 테니까. 치명적이죠.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색약, 생맹은 물론이고 색약인 사람에게도 운전할 때 특정한 안경을 끼게끔 하는 법안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히 색약인 사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들 색약이더라도 운전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여기서 A를 시작해볼. 그런데 반사율의 차이, 노란색이냐 흰색이냐 반사율이 다르겠죠. 차이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겁나 똑똑한 사람이 야 이거 역으로 응용하면 될 거 아니야. 뭔 말이야? 자, 반사율이 측정 지점 노란색 혹은 흰색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전제하에 측정값의 오차로부터 이만큼의 오차라고? 그러면 저건 노란색이겠네. 이만큼의 오차라고? 그러면 그건 흰색이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낸 거죠. 야, 똑똑하다. 예를 들어 아스팔트와 중앙선을 구분할 때 검은색과 노란색을 구분해야 돼요. 먼저 각 대상에 대하여 측정 거리를 서로 다르게 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 레이저의 세기 변화를 미리 측정하여 기준 정보를 작성한다. 나 보세요. 나 봐요. 기술 지문, 특히 정보 관련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인지하고 있어야 되냐면 미리 저장해둔 정보와 주행이나 시행이나 운행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차이를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지정해둔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반사율의 차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노란색의 반사율 차이, 검은색 아스팔트의 반사율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정보로. 그 다음에 이후 주행 중 이게 실시간이죠. 요건 실시간이에요. 측정되는 반사 레이저의 지금 거리와 반사 레이저 세기 정보가 기준 정보에서 아스팔트와 중앙선 중 어떤 것과 유사한지를 비교하여 그렇다면 얘는 아스팔트다. 아니야, 얘는 중앙선이야. 이를 이용해서 로봇의 주변 환경 지도를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로봇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 7번으로 가봅시다. 다는 전제죠. 전제. 그냥 선지 보지 말고 말해봐요. 여러분 나 보시고 말해봐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말해봐요. 이런 식으로 로봇이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요? 아스팔트와 중앙선의 반사율은 어떻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첫 번째 전제.
다음 두 번째. 그 다름을 뭐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못하면 안 되죠. 즉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전제. 이 두 전제가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중앙선의 반사율이 다르다. 다음 그 다름을 측정 가능하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전제를 깔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뭐죠? 기준 정보를 작성해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을 미리 작성해둔 기준 정보와 비교해서 바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전제를 알아내는 건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어떤 논리를 머릿속에 세우고 전제가 뭘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전제 얘기했고요. 가에서는 아스팔트와 중앙선의 반사율 차이를 측정 방법의 차이라 본다. OX, X죠. 이건 원래 고유값이죠. 방법의 차이가 아니에요. 2번 가를 제시한 이유는 대상의 반사율에 따라 측정 지점과 거리를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사율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다르게 하면서 측정했을 때 반사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뒤가 바뀌었죠. 2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3번부터는 쉽죠. 기준정보 작성을 위해서는 동일한 거리에 측정한 아스팔트와 중앙선의 반사율 레이저 세기를 비교해. 이때는 동일한 거리에서 측정한 차이를 알아내야 됩니다. 동일한 거리에서 하나는 중앙선, 하나는 아스팔트, 이거를 계속 측정해서 비교해 가면서 오차를 줄이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측정값에 오차를 줄인다 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오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오차값이라면 아스팔트야, 이 정도의 오차값이라면 중앙선이야 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차를 줄인다라는 선지는 잘못된 선지. 3번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걸 찾고 있죠. 4번은 어때요? 4번이 답이죠. 4번이 답인 이유는 아마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번이 왜 틀려요? 장애물 정보. 원래 레이저 센서는 장애물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면 5번은 올바른 선지인데? 우린 틀린 선지를 찾았고 올바른 선지가 4번이라면 5번은 틀린 선지일 텐데? 레이저 센서는 처음부터 거리 센서였죠. 그리고 거리 센서는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이유는 없다가 어렵다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지문을 더 했고요. 자, 여러분이 그 다음에 풀 지문은 전투기 지문이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지문이 있습니다. 전투기 지문 재밌지만 그리고 또 해야 하는 게 참 좋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지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쪽을 펴시고요. 곧 종이 치겠죠. 에헤이, 야, 이게 한 끗씩 부족하네. 일단 10쪽에 있는 지문도 우리가 풀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와 센서로 넘어가서 또 쉬운 지문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잡담이나 해볼까요? 네. 이게 자율주행이요. 사실 자율주행에서 이제 우리가 단계를 둬요. 자율주행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고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입력만 해두고 그냥 자기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차가 출발해서 끼어들기 하고 좌회전, 우회전 하고 신호에 멈춰 섰다가 다시 출발해서 출발지까지 가서 주차까지 마치는 게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여기까지도 테스트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서울에서 시행 중인 거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주차까지 하진 않고 그냥 출발지에서 지정을 하면 목표지까지 주행만 하는 것이고요. 옆자리에 사람이 타가지고 지금 위험한 돌발 사태를 대비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자율주행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이거예요. 사고 나면 누구 책임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1번 자동차 제작사, 2번 자율주행 프로그램 제작사, 3번
어쨌든 자율주행차는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교통 정보를 뿌려줄 거예요. 어디에 사고가 났다. 어디가 막힌다. 그러면 중앙 데이터 제어 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차량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겠죠. 그때 중앙 제어 센터에서 보낸 정보가 잘못됐다면서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요. 4번 차주. 5번 승차인. 운전자가 아니에요. 운전을 안 하니까 승차인이라고 해야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사고가 나면 차주? 차주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자기는 손끝도 까딱 안 했는데 사고가 나면 차주한테 가니까. 당장 생각나는 건 제작사 혹은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짠 프로그래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제작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계속해서 책임져야 될 일을 만들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책임을 미루려고 하겠죠. 이것이 지금 가장 뜨거워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술이 완성이 돼도 안 될 겁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지문인으로 또 나오겠지? 자, 일단 쉬겠습니다.